우리나라에서 인구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실을 해서 117명, 노인들 101명, 어린아이들 16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현재보다 이 부양 부담이 3배가 늘어나는데 이 3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구 변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변화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원인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보다는 속도가 좀 완화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구 변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예측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청의 예측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현재 0.78명인 합계 출산율은 내년까지 2024년 되면 0.7명까지, 0.70명까지 감소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최대 1.2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고 1명 위로 높아는 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높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출생아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작년에 24만 9천 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에 금년에는 아마 더 떨어져서 23만 3천 명으로 금년이 최저를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32만 6천 명, 내년부터는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34년이 되면 32만 6천 명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2055년부터는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저의 이 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고령화의 또 다른 원인인 기대 수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매년 0.2세씩 증가해서 남자의 경우는 2030년 되면 한 83세, 그리고 2070년, 한 50년쯤 뒤면 한 90세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여성들은 2030년에 88세가 되고 2070년에 한 93세 정도로 남성들보다 한 3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몇 명이 될 것인가? 2020년에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5만 명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190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도 2020년에 15.7%에서 계속적으로 늘어서 2025년에 20.6%, 2030년 되면 25.5%, 2050년이 되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70년에는 46.4%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마도 한국이 2070년쯤 되면 일본을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평균 연령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연령, 이때 평균 연령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나 하면은요. 어저께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령인 고령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이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43.7세였습니다. 1,100만 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43.7세였는데 이 중위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2030년에 49.8세가 되고 2070년이 되면 62.2세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한 줄로 서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62세다. 그 뜻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62세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령화된 사회로 앞으로 2070년에 우리나라가 변할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표현한 겁니다. 2050년에 고령 인구가 1,900만 피크로 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65세 이상 되는 고령 인구도 연령 구조로 다시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65세, 74세 된 고령층, 그 다음에 75세에서 84세 고령층, 그 다음에 85세 이상 되는 고령층, 이렇게 나눠보면 현재 2020년에는 세 그룹 간의 고령 인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보면 65세, 74세 되는 고령층 인구는 464만 명, 465만 명, 가운데가 272만 명, 초고령이라고 얘기하는 85세 이상의 78만 명.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고령층 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70년이 되면 85세 이상 되는 초고령 인구가 544만 명이 됩니다. 중간 그룹이 75세, 84세가 613만 명, 그리고 65세, 74세가 590만 명. 그러니까 똑같이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연령 구조상으로 이 초고령 인구 85세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장래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개 이제 60세 혹은 65세가 넘어가면 대개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층들이 성인병 몇 가지씩을 안고 살게 되는데, 이렇게 초고령층 인구가 85세 이상 되는 고령층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섰을 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건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고령층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그분들을 사회가 누가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 곳곳을 가보면 노인 요양원 같은 데를 가보면 생활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50여 년 후에 이런 인구 숫자를 가졌을 때, 이런 고령층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구 축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감소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구는 그냥 계속 느는 거다.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물론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조 시대에 갑자기 무슨 역병이 들어서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전쟁이 나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일 없이 평화시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을 피크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70년 되면 3,766만 명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1979년에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를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총인구는 어떤 인구인가 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플러스 외국 사람을 다 합친 인구를 우리가 총인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인구를 우리가 센서스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계산해서 총인구를 우리가 정합니다. 또 다른 인구는 어떤 인구가 있나 하면 주민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금년 연말에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에 올라와 있는 인구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총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냐 뭐 이렇게 할 때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인구가 5,184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서는 뭐 다른 인구 숫자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혼동이 있을까 봐 제가 두 가지 인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총인구 이미 줄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구의 자연 증가 그러면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2020년에 한국의 총인구가 5,184만 명, 그 전보다 줄었다 하는 뜻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자연 증가 인구가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국제 이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외국을 나가든가 혹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인구 이동인데 국제 간의 인구 이동이 그 나라의 총 인구를 늘리기도 하고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자연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인구 이동을 뺀 순수히 출생과 사망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인구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과거 우리가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1985년을 보면 85년에는 1년에 66만 명이 태어나고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2만 명의 자연 증가가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출생아 수는 자꾸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두 선이 교차한 지점이 2020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 12만 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 숫자가 늘어나서 2070년쯤 되면
1년에 한 50만 명이 자연 증가로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15세부터 64세인데요. 이 생산 연령 인구도 이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2020년에 절반도 안 되는 46.5%로 감소합니다. 사장 연령 인구가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이 인구는 생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소비도 활발히 하는 층으로 이 인구가 많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생산 연령 인구 계속 감소하고 고령 인구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도 계속 감소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인구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학령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한 20년쯤 뒤에는 현재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2070년 되면 현재의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 인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양비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본 총 부양비 개념은 아까 말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일해서 일할 수 없는 노인 인구 또 일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몇 명을 부양하는가 하는 게 총 부양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우리나라 총 부양비는 39입니다. 노인 22명, 어린아이들 17명을 부양해서 39명을 부양하는데 2070년 되면 이 비율이 총 부양비가 117명이 됩니다.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117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부양비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고 지금 우리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구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고출산 국가에서 저출산 국가로 변했고 동시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고령화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은 2번째, 남성은 9번째로 이렇게 늘어나는 순위가 올라갔는데 그 영향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면 이제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날 영향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양비 개념입니다. 현재 2020년에는 우리나라 부양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100명이 일해서 39명을 부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서 2070년 되면 100명이 일을 해서 117명, 노인들 101명, 어린아이들 16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재보다 이 부양 부담이 3배가 늘어나는데 이 3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간혹 가다가 학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나라가 현재 시스템을 여러 가지 제도 등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든 환경 문제를 떠올리면서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환경을 남용하면 지구의 이상기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 세대들이 충족해야 될 욕구를 좀 줄이고 그래서 이 지구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좀 더 쾌적한 불편하지 않은 힘들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념이 환경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인구를 보면서도 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도 이 노인들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3배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수도권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지하철이든지 그냥 무료로 탈 수 있는 승차권을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철도공사들이 지하철 공사들이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영향으로 1년 동안에 생기는 적자가 수천억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좀 기준을 노인의 기준을 좀 늘려서 65세가 아니고 조금 늦추든가 아니면 전액 무료가 아니고 할인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시간대를 정해서 어느 시간대에만 그 혜택을 주면 어떠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간간히.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공론화하기는 참 조심스럽고,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고령화율이 20%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그림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부양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2020년과 2070년 두 년도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준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한 색깔이 2020년이고요. 진한 막대기가 2070년입니다. 2020년에 OECD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부양비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안에 한국의 부양비는 100이 넘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됩니다. 아마 우리 다음으로 2070년 되면 일본이 100 근처에 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개 한 60, 70, 많아봐야 한 8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거 좋아합니다. 이 표가 단적으로 우리 총부양비의 변화가 한국 사람들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가장 낮았다가 불과 5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양비를 보이는 국가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아마도 이런 높은 부양비를 보이는 나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빠른 인구 변화 때문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